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를 보세요. 111페이지 보시면 5번 챕터 상업지 입지 선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상업 입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권의 1번이에요. 상업지 입지 요건이다 소개인데 여기서는 용어 정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권은 다른 말로 배우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지. 앞으로 우리 배우지란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배우지 이 표현 나면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상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상권 즉 배우지라는 것은 고객이 존재한 적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객이 존재했기 때문에 점포에 때 매출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 개념이 바로 뭡니까? 상권 배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권 뭡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첫 번째를 보세요. 자, 배우지를 상권 또는 시장 지역이라고 한다. 설명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권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배우지 그리고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 활동은 고객을 상대로 하므로 그들이 존재하는 배우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상업 입지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상권 배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면적이 넓고 고객의 소수이 높아야 유리하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상권 즉 배우지로서 여건은 좋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상권 배우지로서 여건은 좋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소수이 높을수록 상권 배우지로서 여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항목 하나씩 따지는 겁니다.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 고객 밀도가 낮더라라는 겁니다. 낮다는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에 출제된 지문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인구 밀도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고객 밀도 낮다.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내 가게 찬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아무리 이쪽에 사람이 많아도 내 가게 찬성이 없다라면 이는 좋은 상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더라도 고객 밀도가 낮다라면 이제 두 가지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더라도 고객 밀도가 낮다라면 이는 좋은 상권이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양골 2번 공간 균배의 원리다 소개되고 있죠? 하단에 자, 공간 균배의 원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쉽게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경쟁 관계는 점포 간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점포 간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공간 균배의 원리가에서 점포 유형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먼저 자,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 다음은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산재성 점포다. 다음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점포형도 공간 균배로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어정의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벌써 이제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집 이건 뭡니까? 모여든다는 이야기예요. 심은 뭡니까? 중심에 배우지 중심에 모여든다. 그래서 배우지 즉 상권 중심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업종의 점포를 가리켜서 우리가 집심성 점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예요. 여튼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도시 중심에 좀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업종의 점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장 대표로 뭘 듣습니까? 백화점. 들어볼 수 있겠죠? 백화점. 그래서 집심성 점포의 가장 대표인 예가 바로 백화점. 그리고 도매상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집재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 모여든다. 있을 제자예요. 그래서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같은 업종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집세성 점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 이 도시에 있으면 이 도시에 어디 여기 가구점이 있습니다. 가구점 있으면 옆에 또 가구점 있고 가구점 있고 가구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같은 업종에서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 왜? 고객의 기호를 반영 상품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건 살 수 있어야 서로 매출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업종 점포가 모여있는 게 유리하다. 이 같은 게 뭡니까? 집재성 점포가 되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가구점, 그리고 또 공구점. 자, 이 같은 걸 예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뭡니까? 흩어지다, 분산되다. 그 이야기요. 분산되다. 있을 때. 그래서 분산되어 있어야,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업종의 점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쉽게 이상하세요. 슈퍼마켓 따라딱 붙어 있으면 서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지요. 흩어져야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유리하다. 그래서 산재성 점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파점. 자, 그리고 우리 세탁소 이걸 생각하시면 돼서 자파점, 세탁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짭새. 이런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표현 안 할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잡새 이런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때? 학교 강의실까지 다 들어왔어요. 요즘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강의실 다 들어가지고 어때? 바로 어때? 잡아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이야기. 그럼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흩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잡세, 산재성. 흩어져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국부적 집중 점포라는 것은 특정점에 가면 어때? 집중 모여있다는 아무데나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구점은 어때? 가구점.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어때? 이렇게 모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특정 장소만 가야 모여있는 점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쉽게 석재상은 아무나 모여있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 도시에 여기 돌산이 있다. 돌산 아래 가니까 어때? 석재상들이 모여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에 돌산이 있더라. 돌산 아래 가니까 어때? 석재상이 모여있다. 지금 특정한 장소 가야지 어때? 모여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 이제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로 이제 석재상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서 점포 유형들 잘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배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이제 점포 유형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더라.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알 수 있겠죠. 이때 배우지 중심의 입지와 유리한 유형 점포가 뭡니까? 집심성. 다음. 같은 업종의 점포가 모여있어 유리하다. 집재성. 분산기 흩어져 유리하다. 산재성. 특정한 장소에 하면 모여있더라. 그래서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있는 게 유리하다. 국부적 집중 점포가 되겠다 생각하시고, 대표적으로 백화점, 도매상은 어디에 합니까? 집심성. 다음 가구점, 공구점 어디에 합니까? 집재성. 다음 자파점, 세탁소는 어디에 합니까? 산재성. 석재상은 어디에 합니까?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해 보세요. 양으로 2번 공간 균배 원리다 소개되어 있죠?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사이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했죠? 경쟁 점포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게 공간 균배 원리다 생각하시고, 점포 유형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기억 보니까 집심성 점포다 나와 있지요.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여 유리한 점포다 쓰겠죠? 대표적으로 도매점, 백화점 나와 있네요. 우리 설명했죠? 백화점, 도매상 대표인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2번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죠. 동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 입지하여 유리한 점포 유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로 은행, 보험회사 이 같은 금융기관도 들어볼 수 있겠고,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기계점, 가구점 나와 있죠. 기계점 이 경우 뭡니까? 공구점, 가구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가구점, 공구점 이 부분이에요. 자, 이는 집재성 점포의 유형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뒷번 산재성입니다. 산재성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서로
분산 입지해야 한다. 그래서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유형점포가 산재성이다. 그 이야기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중간쯤에 자파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이발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모두가 산재성 유형이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예로 출제된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자파점, 세탁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를 보세요. 동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여 유리한 점포라는 얘기에서 특정 지역에 가면 어떻게 모여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뭘 들었습니까? 석재상 들었죠? 우리 교재 석재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점 이제 우리가 공간 균배 원리 따라서 점포형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예를 통해서 이런 정도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하단 내려오시면 양로 3번 상권 분석 모형이다 나와 있지요. 여기는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별표 6개 해놓으시고,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잘 해봅시다. 이제 상업 입지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상업 입지론이 있다는 건데, 자, 상업 입지 이론이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상업 입지론에서는 결국 상권, 즉 배우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 입지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다음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다. 등등 상업 입지론은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여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바로 뭡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이 부분과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점에서는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본 인류로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뤄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때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를 했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 두 가지다 생각하시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학자의 이름 때문이에요. 이름 때문에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 같은 학자의 이름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혀 이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희진. 김희진 씨. 자, 생각해보세요. 설마 레일리 이걸 어때? 김희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잘못된 지문이다 출제할까요? 합니다. 우리 시험. 우리 시험 출제해요. 지난 시험에 학자 이름 말 바꾸기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이 생각을 했죠. 깜짝 놀랐어요. 바꿀 게 따로 있지. 이름 바꿔서 돼. 이걸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지난 시험은 출제도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째도 여러분들이 이름 이것도 쉽게 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외우려고 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어렵다 이 생각 많이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래하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계속 레일리 이야기하니까 9월달쯤 되면 세뇌가 돼. 정확히 말해도 비슷하구나. 이건 느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상권 모형 이 두 가지를 본 과제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는 동그라미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우리 이런 잘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A 도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 같은 A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A 도시, B 도시가 있다는데, 자, 두 도 사이에 지금 고객들이 어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존재하는 고객들을 어때? A 도시도 자,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상권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A, B 딱 두 개의 도시만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상점 두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고객들이더라. 이 고객을 얼만큼 유인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A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B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 유인할 힘, 유인력이다. 이랬는데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자, 보세요. 유인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잡아당긴다. 뉴턴의 중력 모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해서 자,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크기는 비례하고 거리에 뭡니까?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말 바꾸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말 바꾼다는 이야기. X 잘못되어 있죠? 자, 고개를 끈 힘.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확실히 이런 걸 이해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모의고사 내면 제곱 이걸 빼먹어 버립니다. 당연히 잘못된 질문이 되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에 어떠다? 비례한다. 다음, 거리는 뭡니까?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레일리는 자, 크기를 주로 뭘로 고려하냐? 인구수를 고려합니다. 인구수. 크기는 인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 비례한다 했으니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때?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죠. 인구가 많을수록 어때?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음, 우리 또 이제, 그럼 자, 이런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여기에 A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A 도시에 자, 인구는 어떤지? 자, 7만 명이다. B 도시에 인구 7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7만 명이다. 근데 A와 B 두 도 사이에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A와 B 도시, 자,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A도 B도 어때?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살펴보는데 먼저 어때? 크기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크기는 뭘 따른다? 인구수. 그럼 자, 보세요. A 도시의 인구 얼마입니까? 7만 명. 7만 명. 자, B 도시에 인구 7만 명. 인구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크기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크기가 같으면 잡아당긴 힘도 똑같겠죠. 따라서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 상승됩니까? 중간 지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어때? 중간 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자, A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A 도시의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42만 명. 자, B 도시 인구는 어때? 7만 명이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A와 B 두 도시 사이에 지금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A 도시도 B 도시도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디서 형성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사례 보니까 A 도시 인구는 42만 명, B 도시 인구는 7만 명. 어때? 인구가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정확히 중간점 아니겠지요. 상권 경계는 어디서 형성될까? A 도시 쪽에 가까울까요? B 도시 쪽에 가까울까요? B 도시입니다. B 도시 쪽에 상권 경계는 어때? 더 가깝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유인력, 고객을 끌 힘은 어때?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크기는 뭘 딴다? 인구수. 그럼 어때? 크기가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A가
인구가 더 많잖아요. 크게 크잖아요. 그럼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끌어간다. B는 상대로 어때? 인구가 작죠. 크게 작으니까 더 적은 고객을 끌어간다. 결국은 여기에는 자 보세요 이제 자 여기는 이 고객들은 물건 사러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 A 도시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A 도시가 끌어간다. 다음 자 여기는 이 고객들은 어때? 물건 사러 어디로 갑니까? B 도시가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무슨 이제 크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어때?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크기가 어때? 작은 쪽에 상권의 경계는 어때? 더 가깝게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어때?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면 됐어요. 그래서 크기가 같다라면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어때? 중간 지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크기가 다른 경우죠. 크기가 다른 경우 이때는 어때? 예, 크기가 작은 쪽에 더 가깝게 상권의 경계는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가기 때문이다. 크게 작을수록 더 적은 고객을 끌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핵심 내용이에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처럼 딱 두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구매 중심점이 두 군데 있다. 이때는 적용이 아주 적합한 모델이에요. 그렇지만 대도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대도시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는 구매 중심이 딱 두 군데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어때? 백화점 딱 두 개 있습니까? 아니란 이야기. 여러 개 있다. 그럼 결국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대도시에는 적합하다, 적합치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구매 중점이, 즉 상점이 딱 두 군데 있다. 이때는 적용하기 적합한 모델이지만 대도시처럼 구매 중점이 여러 군데 있다. 이때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됩니다. 중심지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줄여서 확률 모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된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은 용어로 나온 게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또는 확률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자, 먼저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114페이지예요. 114페이지. 동그라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두 중심 사이에 위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 이제 A 도시, B 도시 이렇게 얘기했죠. 두 중심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다 볼 수 있다. 어때?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줄 보세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뉴턴의 만인력 법칙, 중력 모형 이걸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상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 중간쯤 보세요. 그러시면 A, B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A, B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나와 있죠. 결국 우리가 설명드렸죠. 고객을 끌 힘, 유인력은 크기, 즉 인구수에 비례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거리에 어때? 제곱에는 어떻습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기업권 의가 나와 있죠. 자,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결국 유인할 수 힘이 되겠죠. 각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그렇죠? 인구는 뭡니까? 크기 비례하고 각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래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공식이 나와 있죠? 이 공식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말고 우리는 우리만 비법으로 문제를 다 풀어가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D급번 특징 봅시다. 자, 분기점은 인구가 큰 도시에서 멀고 작은 도시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 자,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죠. 자, 이처럼 인구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크기가 다를 때는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중간점은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어느 쪽에 가깝게 형성됩니까? 크기가 작은 쪽에 가깝게 형성된다. 그 이야기지요. 이걸 생각해서 D번 다시 보세요. 분기점은 인구가 큰 도시에서는 멀고, 자, 이처럼 인구가 큰 도시에서는 멀다는 이야기 멀고 작은 도시는 어때? 가깝게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116페이지 보시면 자, 동그라 4번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이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그런데 이제 허프는 자,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를 아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개성은 뭡니까?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이다. 할 수 있겠죠. 개성. 그리고 소비 행태입니다. 행태는 뭡니까? 행동과 태도의 약자예요. 형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라 행태는 자, 행동과 태도 여기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 이걸 아주 중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소비라는 모습을 이론화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프의 황사권 모형이다 모형 자체는 결국 뭡니까? 미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시적 측면을 강조로서 확률로서 풀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확률로서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앞으로 설명을 더 드릴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 삽니까? 멀리 가서 사는 겁니까? 가까운 쪽에서 물건 산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A 상점이 있고 B 상점이 있다. 이때 우리 지금 상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말 바꾸기를 좀 합니다. 상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할인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대형 할인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쇼핑센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상점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A 상점, B 상점 두 개의 상점이 있어요. 상점인데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 제곱미터입니다. B 상점의 매장 면적도 5,000 제곱미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매장의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장의 면적이 같다는 게 뭡니까? 취급하는 품목이 똑같다 이런 의미에 허프한다면 똑같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취급인데 나는 그럼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A 상점까지는 10km 떨어져 있고 B 상점까지는 20k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여러분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 물건 사러 A 상점 갈까요? B 상점 갈까요? A 상점 가겠죠. 이게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점의 규모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같다면 나는 가까운 곳으로 물건 사러 간다는 이야기.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A 상점이 여기에는 고객을 유인해 간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상점이 있습니다. A 상점 그리고 여기에 이제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 이때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 제곱미터입니다.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2만 제곱미터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 있느냐?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중간점. 그래서 이제 A까지도 10km 떨어져 있고 B까지도 10km 떨어져 있다라는데 작년에요. 이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조금 어긋났네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이 거리가 10km인데 왜 이 거리가 10km입니까?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또 어제부터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이 크기를 똑같이 맞추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안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렇게 가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질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궁금하면 하세요. 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A까지도 10km, B까지 10k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나는 물건 사러 A 상점으로 갈까요? B 상점으로 갈까요? 당연히 B 상점으로 하겠지요. 왜? 거리가 같으면 더욱더 규모가 크고 다양한 품목을 지고 있는 상점을 간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 규모가 같다라는 이야기, 크기가
같다면 가까운 쪽으로 물건 사러 간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거리가 같습니다. 그랬으면 규모가 어때? 큰 쪽으로 물건 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 1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A가 어때? 고객을 유인하겠지요. 다음 2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뭡니까? B가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이제 3번 사례가 되겠습니다. 3번 사례인데, 자, 이것은 이제, 여기에 A 상점이 있습니다.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처럼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럼 A 상점이 있고, B 상점이 있다. 이때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천 제곱미터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자, 2만 제곱미터다라는 겁니다. 이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A까지는 자, 10km 떨어져 있고 B 상점까지는 20km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나는 물건 사러 A 상점으로 갈 것인가 B 상점으로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자. 여러분 A 상점으로 갈까요? B 상점으로 갈까요? 예,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대답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A 상점으로 가기도 하고 B 상점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합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자, 매장의 면적이 어때요?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럼 매장의 면적이 다르면 취급하는 품목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매장의 면적이 클수록 더욱더 어때?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할 수 있겠지요.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A는 어떤 이제 우유라든지 담배, 그리고 맥주, 자, 이와 같은 편의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하필이면 우유, 담배, 맥주입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시험에.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어떤지 눈에 많이 익히도록 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치가 어때? 예, 7만 40원 나왔죠? 이 수치도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계산문제 수치예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출제된 계산문제 수치예요. 그리고 출제된 사례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그럼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로 어때? 예, 기억이 좀 나겠다 그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2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규모 크니까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비상점 여기서는 자, 우유, 담배, 맥주, 자, 이것은 편의품뿐만 아니라 자, 냉장고라든지 디지털 TV 이 같은 것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 나는 단지 어떤 이제 우유 사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유만 사러 가면 굳이 멀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까운 쪽에 가서 물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내가 냉장고 사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비록 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되겠지요. B. 그럼 여기 나는 경우에 따라서 A로 갈 수 있는 B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는 A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여기는 B 상점도 어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뭐 됩니까? 보세요. A 상점은 비록 매장의 면적이 작다냐, 규모가 작아서 자, 취급하는 품목은 한정이 돼 있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B 상점은 비록 거리는 더 멀다 할지라도 예, 자, 규모가 커서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 3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A 상점, B 상점 모두가 어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힘.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인력. 그럼 자, 각 상점에, 자, A나 B, 각 상점에, 자, 유인력 어떻게 결정하는가? 역시 중력모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배웠죠? 예, 고객 힘,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어때? 거리에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 이걸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레일리와. 자, 근데 레일리는 어떤 이제 크기를 주로 뭘로 고려했습니까? 인구수. 그렇지만 허프는 이 크기를 뭘로 보느냐? 바로 매장의 규모입니다. 매장의 규모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 매장의 규모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허프는
허프는 자,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이때 제곱, 이 값을 뭡니까? 거리 마찰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프는 자, 거리 마찰 계수다. 이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레일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허프는 거리 마찰계수 이 개념을 도입했다 생각하시고, 거리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2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거리 마찰계수가 2이기 때문에 2로 가정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거리 마찰계수가 3이라면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리 마찰계수 4는 어떻습니까?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리 마찰계수는 2로 가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거리 마찰계수는 대체로 2로 가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요, 출제자가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거리 마찰계수를 2로 하지 않고 바꿔버려요. 그러다 그때 문제 또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때 모두 다 정답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거리 마찰계수 항상 2로 나와요. 우리 시험도. 일반적으로 거리 마찰계수는 2로 가정한다 생각하시고, 거리 마찰계수를 2로 가정한다면 그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허프는 거리 마찰계수 이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유인력 이걸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유인력 이걸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잘 보세요. 자,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반비례하면 이거 뭡니까? 분모 분자의 관계가 되겠지요. 분모 분자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한 건 분모가 될까요? 분자가 될까요? 분자 뭡니까? 비례한 건 뭡니까? 크기. 자, 크기에 비례한다. 자, 보세요.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 뭡니까?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 분자, 이 값이 되지.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이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반비례한 건 뭡니까? 분모예요. 분모. 그래서 자, 마찰계수를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반비례하니까 둘은 자, 보세요. 유인력과 거리의 제곱이다. 이건 둘은 반비례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반비례한다. 이때 공식은 분모 분자의 관계다 생각하시고 비례하는 게 뭡니까? 분자 위에 문이에요. 다음 반비례가 뭡니까? 분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리 마찰계수를 2로 가져간다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형에서 그래서 여기에 제곱 이거 있죠? 제곱 이 값이 결국 뭐가 된 겁니까? 거리 마찰계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리 마찰계수를 우리가 2로 가져가니까 거리의 제곱이었죠. 만약에 거리 마찰계수를 3으로 가져가면 뭡니까? 거리의 3승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거리 마찰계수다 생각하시고 자, 이게 거리 마찰계수다. 그리고 크기 이건 자, 허프는 뭘로 고려가 있습니까? 매장의 규모,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유인력 구하는 공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인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 마찰계수 2로 가져간다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다라는 무조건 암기사항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자, 유인력은 자, 허프의 모형이라면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마찰계수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분의 어떻습니까? 크기.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외워놓으시고, 자, 우리 시험, 최근 5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는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 공식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식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3번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이제 자, A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B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유인력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A 상점의 유인력입니다. 자, A 상점의 유인력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거리 얼마입니까? 10이지요. 단위는 같게 생략합니다. 마찰계수는 2로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럼 10의 제곱이 되겠지요. 제곱이다. 다음 이제 크기 매장 규모는 얼마입니까? 5,000 제곱미터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5,000을 10의 제곱인 10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요. 나눠버리면 되겠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50 나올 겁니다. 50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다.
생각 들잖아요. 그럼 5천을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만약에 10의 제곱이 얼마다? 이 살 안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천을 10으로 2번 나눈다. 이 생각하시면 됐어요. 10으로 2번 나눈다.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 50이 나올 거예요. 근데 A의 유인력 50이다. 계산했습니다. 다음, B의 유인력 계산합시다. 역시 유인력 어떻게 한다? 마찰수 2로 가자니까 거리제곱의 크기다. 거리는 얼마입니까? 20. 자, 제곱이지요. 마찰수 2로 가졌으니까 제곱이다. 크기는 얼마입니까? 2만 제곱미터다. 할 수 있겠죠? 이 값 계산이 되겠어요. 그럼 이 값도 마찬가지예요. 자, 2만을 20의 제곱인 4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40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만약에 20의 제곱이 400이다. 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2만을 20으로 2번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 계산하면 역시 얼마 나옵니까? 50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50이다. 자, 그럼 벌써 이제 A의 유인력도 50이고, B의 유인력도 50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인력을 계산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자, 벌써 이제 우리 B상점 이걸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B상점 이걸 기준해 보자. 그럼 B상점이 얼마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느냐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확률을 계산해 보자. 그럼 B상점 기준해서 자, 지금 우리는 자, B상점 기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B상점을 기준해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확률 이걸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확률을 구해보자. 그럼 자, 벌써 이제 확률은 어떻게 그러신가? 전체는 뭐가 됩니까? 전체는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의 합이 되겠지요. 이 중에 B가 얼마나 유사 확률 구해서는 어떻습니까? B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만약에 이제 이걸 A가 얼마나 유인력가 확률 계산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확률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A 플러스 B분의 A가 되겠죠? A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면 A, B 더하니까 얼마 됩니까? 100이 되겠죠. 자, 50 더하니까 100이잖아요. 이 중에 B가 얼마입니까? 50이다. 따라서 0.5 얼마입니까? 50%가 되겠다. 우리 주원적 통해서 자, 이 B상점이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B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확률이 50%였어요. 이게 확률, 이게 결론 뭐라니까 바로 시장 점유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률이 시장 점유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같은 확률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시장 점유율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B상점의 시장 점유율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 시장 점유율 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용 고객수 이걸 추정할 수 있고, 다음 어때? 가능 매상고 이것도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사례 보니까 B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 그럼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예요? 50%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일통해서 자, 이용 고객수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추정을 해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자, 소비자들이 30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자들이 30만 명이 있다. 근데 참 30만 명인데 이 중에 60%가 30만 명 중에 60%가 A 상점이나 B 상점을 이용한다. 이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정하고 이용 고객 수를 추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30만 명 중에 60%가 A나 B 상점을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 30만 명에 60%니까 결국 몇 명입니까? 18만 명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18만 명이, 자, 보세요. 이제 18만 명이, 자, 60이니까 18만 명이다. 그럼 18만 명이 A나 B 상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데, 이때 이제 B 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확률,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입니까? 50%. 그럼 결국 B 상점이 50% 시장 점유율을 갖기 때문에 이용 고객 수는 결국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8만 명에 50%니까 얼마였습니까? 9만 명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9만 명이 된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9만 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가능 매상고 이걸 또 추정을 한번 해보지 않냐. 그럼 이때 여기는 18만 명이 모두가 1인당 월 지출 가능 금액이 돼서 10,000원이다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가정하에서 B 상점의 가능 매상고, 가능 매출액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 결국 9만
9만 명이 어때 이제 1인당 월 10,000원 지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9만 명에 10,000원 고하면 되잖아요. 저 얼마 나옵니까? 9억. 결국은 자 비상점의 가능 비상고는 이제 월 얼마입니까? 9억.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확률을 통해서 그래서 시장 점유율 어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럼 시장 점유율 이걸 파악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이용 고객수나 가능 배상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이게 바로 이제 허프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이 같은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허프는 어때 세 가지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확률은 뭐에 결정될 것인가? 그러니까 잡아서 이제 확률은 어때? 여기 보니까 A의 유인력, B의 유인력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럼 자 A 그리고 B의 유인력이다. 유인력은 뭐에 결정됩니까? 마찰수 2로 가자면 거리 적분의 크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 거리 이 자체로 확률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크기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다음은 경쟁 상점의 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처럼 이제 A, B 두 개의 상점만 가정했습니다. 가정인데 이 고객들이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이 점에 더욱더 규모가 큰 C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더욱더 규모가 크니까 취업폭이 다양하겠죠? 그럼 여기는 고객이 더 멀더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A도 B도 C도 고객을 요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 B가 얼마나 유리할 것인가 확률 계산해 보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는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과 C의 유인력의 합이 되겠다. 이 중에 B가 얼마나 유리할 것인가 이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처럼 자 이제 경쟁 상점의 수 이 자체도 확률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허프는 확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세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상점까지의 거리, 상점의 크기, 경쟁 상점의 수, 이 세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까, 대도시처럼 구매 중심이, 즉, 상점이 여러 군데 있는 이 같은 경우에도 이 모델은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구매 중심이 딱 두 군데 있는 여기는 어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매 중심이 여러 곳에 있는 대도시에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걸 보완해서 나온 게 결국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그래서 허프의 이 모형 자체는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데 아주 유용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 또 이제 하나 더 살펴드립니다. 허프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딱 나와서 2분 거리에 슈퍼마켓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10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이때 흔히 슈퍼를 우리가 저차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마트는 어때? 고차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리가 가깝다 해서 슈퍼만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 경우라면 거리는 더 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마트만 됩니까? 홈플러스 안 됩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됩니다. 이걸 허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존재한다면 인근의 저차 중심을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로 바꾸겠습니다.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더라도 인근의 저차 중심을 반드시 선택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으면 인근에 어떻습니까? 저차 중심을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허프의 모형 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프 모형 관련한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산 문제 풀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116페이지입니다. 동사 4번. 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기억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허프는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하였다. 어때? 우리 이래 보니까 허프의 모형은 구매 중심이 여러 곳에 있는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도시 쇼핑 패턴에 적합한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자, 우리 보세요. 여기 보니까 확률 이 자체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됐고, 일종에서 이용 고객 수, 가능 배상 이걸 어때? 추정한다는 이야기에서 확률로 풀어간다. 그래서 어때? 허프의 모형을 우리가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지요. 자, 이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한 세 줄 내려오신 솔루션 어때? 확률 이론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접근 방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문 보세요. 예, 우리 교재 쇼핑센터 나와 있잖아요. 뭐 상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허프는 예, 확률 예, 세 가지를 가져간다 그랬지요. 예, A번 예, 쇼핑센터 즉 상점의 크기, 예, B번 예, 경쟁 대상 예, 자 상점의 수, C번 자 상점까지 거리.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어때? 확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뭡니까? 상점까지의 거리, 상점의 크기, 경쟁 상점의 어때? 수, 이와 같은 확률 결정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17페이지예요. 디귿번 보세요. 자, 이제 A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들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가까운 곳에서 물을 사러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지 매장의 크기, 규모가 같다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간다.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B번 보세요. 자,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여기서 설명 내용이요.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을 반드시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자, 상권 내 모든 상점에 소비자된 유인력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자, A, B 이것은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모든 상점에 유인력이니까 A도 유인할 수 있다. 유인력. B도 유인할 수 있겠죠? 유인력.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A나 B 이 상점의 유인력은 어떻게 되는가? 상점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죠? 네, 상점의 규모, 즉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 이때 제곱은 뭘 얘기합니까? 거리 마찰계수.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 가르칠 보시면 단 거리 마찰계수는 2라고 가정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리 마찰계수를 2로 가정하면 예, 상점의 규모,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네,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이다. 그래서 확률 구하는 어떤 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때 확률 구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령만 익히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요령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8번 예제가 있습니다. 8번 예제가 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 다 드렸다 할 수 있겠죠. 보니까 A 할인점 매장 면적 5,000제곱미터. 자, 거리 10km. B 할인점 매장 면적 2만 제곱미터. 거리 20km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객들인데 인구 몇 명입니까? 30만 명. 30만 명. 자, 그리고 단수형 보니까 거리 마찰계수 2로 가정했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자, 지금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자,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바로 여기는 비할인점의 이용 고객수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 우리 계산했죠? 얼마입니까? 9만 명. 9만 명. 이 내용에 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과제는 우리 계산을 풀더라도 반드시 내가 풀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한번 해보려고 노력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연습해보세요. 안 돼도 좋습니다. 연습해보시고 저희들이 3, 4월 과제에서도 이 똑같으면 또 풀 겁니다. 그때 또 들어보시고 연습해보시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는 계산 문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시기다. 1, 2월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상업 입지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험 주로 출제되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허프의 확률 상권 모형 이분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상업 입지론 다 맞춰드렸고 우리 교재 3절 입지론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읽고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4절로 넘어갑니다. 자, 126페이지 4절 보시면 자, 지역
경제 기반 분석이다 나와 있죠. 자, 이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낮으면서 저희들이 5, 6월 달에 한 번쯤 설명드려도 괜찮을 내용들이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생략하고 128페이지 보세요. 128페이지는 5절 도시 내부조정이 나와 있죠. 이분은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